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요번 주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수 그리고 증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정말 좋은 대참 반등이 나왔었냐라고 돌이켜보면은 다소 아쉬운 시장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좀 다소 이른 시점이지 않나, 뭔가 회복되는 국면이 확실하게 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월요일 날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었었던 우리 증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번지 점프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그런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 날 정말로 사이드카도 걸리면서 증시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금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늘까지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지수는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2800, 그러니까 2900포인트 가까이 근접했었던 우리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2600포인트 밑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음 주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남아 있습니다. CPI, PPI 이런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775포인트를 위에서 종가 형성을 해주었다라면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한번 저와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굉장히 크게 지수가 하락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은 아무래도 BOJ에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드 예상보다 조금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우에다 총리가 여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증시가 대폭락을 하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미국 증시조차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었는데, 수요일 날 바로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통화정책은행에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다소 우스갯스러운 좀 되게 뭔가 코미디스러운 이런 액션들을 펼쳐 주었는데, 그러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가지고 50% 정도 진행이 됐다, 아니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엔달러 환율이 현재 145엔 N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엔화가 강화가 된다라고 했더니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엔화 숏포지션이 급격한 청산을 하면서 일본 금리까지 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일본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아 증시에 일본 영향이 거의 없었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AI 붐으로 인해서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많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경기 지표가 선행 지표들이 후행 지표들도 있겠지만 그런 지표들이 나쁘면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라갔다라면 이제는 지표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이랬죠. 미국 증시 글로벌 시황을 말을 할 때 이제 매주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그 청구 건수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아졌다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명분 만들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진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데이터를 수치를 본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계속 안 좋다가 잠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B들의 예측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JP 모건 그리고 UBS는 9월과 11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해서 연내 12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거라고 그러니까 빅컷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전망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는 그런 증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으로 이 금리 차이가 심할 때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침체 확률이 30%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너무 경계를 할 필요도 없지만 경계를 안 해서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의 폭이 축소했고 이제 스타일의 변화가 그러니까 좀 도모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이 2.9%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표가 좀 더 확실히 견고해지는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PPI와 CPI를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뭐 ASML도 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겠지만 인텔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순손실이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했고 이 인텔에 대해서 주가가 말을 해줬어요. 주가가 30불을 계속 지지를 받아줬었던 이 주가의 흐름에서 바로 월요일날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20불을 깨버리더니 지금은 20불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니까 반토막은 아니지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무섭게 폭락을 했다라는 것 이러면서 우리나라 오늘은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좀 올라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주 내내 힘을 굉장히 못 썼고 엔비디아가 어저께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꾀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중동 위기 증시를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워줄 수가 있는 그리고 명분, 이유 없이 그냥 잡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인데 여기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월 달이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4월을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잠시 주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 가까이 빠져주면서 이런 중동 위기,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도 지금 헤즈볼라, 이란과 별개로 이스라엘 먼저 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쪽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전쟁을 잠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파워도 예전만치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중동 이슈도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요인은 BOJ였지만 BOJ가 두들겨 맞고 있지만 그러면서 수요일 날 다시 그거를 번복하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상황이 펼출됐지만 경기 침체 거기에다가 중동 위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해야 되는데 하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증폭을 변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빅스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5일 날 빅스가 38.6포인트 굉장히 크게 치솟았습니다. 일주일간에 2배 동안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에 번지 점프 될 수 있다, 그리고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들어 올려지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증폭을 그리고 변동성을 굉장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빅스가 하루 30% 이상 급등한 것은 2021년 11월 말 이후에 처음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 위로 치고 갔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랬었던 것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키워줬었고, 이 빅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키움증권이었나? 여기서 나온 리포트를 좀 발췌를 한 건데, 2008년도 왼쪽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 10월 달에 빅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당일날에 6%, 그러니까 S&P 500에서 6% 하락이면 굉장히 큰 폭의 대폭락이거든요. 하락 이후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고 2009년 3월까지 지수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2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랑은 지금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았고 금융위기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경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15년 8월 달에 빅스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달 동안 S&P 지수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금 지수가 돌아서는 되돌림의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두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2월 달에는 빅스가 급등한 이후에 3월까지 S&P 500은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빅스 스파이크가 있었던 이후에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을 한 이후에 통과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해 가는 이런 흐름들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2020년도 굉장히 클로즈하죠. 그때 코로나 발발, 그때는 3월 달에는 S&P 500 지수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보셨을 텐데 이 빅스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빅스 급등이 당일부터 S&P 지수는 바닥까지 추가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빼면은 마이너스 2% 내지는 3% 정도였다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방으로 어느 정도 경직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와 비슷한 과거 빅스 급등 사례에서 2020년 3월을 제외하고는 바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어느 정도 밴드 구간이 좀 박스권을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2630포인트를 탈환을 하냐,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시그널이 들어가도 되지만 바닥을 2500포인트까지 열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에 주식으로 유입된 자금들이 많아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따라갔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변동성 급등 때보다 더 비싸졌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당장에 빠른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 V자 빈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지금 당장은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지금 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날 같은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그 불안감을 계속 키워드리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도 제 자신을 계속 돌이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 원칙이 우선은 계좌를 방어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하고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우려 고조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강한 산업이 있다라면 여기에는 한번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산업군이 어떤지 그 안에서 산업 내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좀 따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최신판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기에 강한 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발췌를 해왔는데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는 굉장히 강했었다. 그러니까 위기에도 빛이 났었다. 굉장히 빨간색은 우리가 보면은 미국 주식은 반대예요.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고 빨간색은 메로나 빔이 아니고 스크류 빔이라고 해서 안 좋습니다. 하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록색이 상승, 빨간색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소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애플은 잘 버텨주었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 아마존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굉장히 빨간불, 그러니까 하락하는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근데도 위기에 강했던 산업군들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산업군으로 보면은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식료품. 지난주는 제가 추천을 안 했었죠. 추천을 안 하고 어려운데 시장.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애들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 2주 전에 그래도 식료품 관련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거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거기다가 제가 식료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K푸드 이런 모멘텀들도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던 건데 필수품 중심으로 소비재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투자의 대안처가 없을 때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고 유동성을 보여줄 때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도 되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손이 계속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방어적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품 중심의 소비재가 유망한데 소비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비필수품 중심의 임의 소비재 그리고 생활필수품 중심의 필수 소비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살펴보더라도 가전제품이라든가 의류,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다 파란불입니다.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담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파란색이 좋은 부분이고 빨간색이 안 좋은 부분인데 백화점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죠. 사치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주가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식품이라던가 담배, 음식 관련한 소비재 산업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가 있고 사치품 중심의 품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이랬으니까 우리 주식도 이렇게 변동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빅테크 중에서도 좀 버텨줬던 종목들이 두 종목이 보였습니다. 메타와 애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접근을 할 때 경기, 경제,
매크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쏟아지는 장대비를 좀 피해서 잠시 피해 있는 것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피해 있는 것도 맞지만 근데 실적은 배반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침체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빅테크 두 종목이 애플과 메타였습니다. 애플이 가을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당시에 제품, 서비스 측면을 모두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AI를 활용해서 광고 사업이 수익으로 이루어짐을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방어를 잘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주가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수가 밀리면은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에 살짝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들로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정찰병을 좀 보내놨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과거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난 산업을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개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죠. 그리고 18년도 중간이 그리고 오른쪽이 22년도인데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쪽은 강했고 필수 소비재도 오히려 그 언더퍼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버퍼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산업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 산업입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건설을 봐야 되는 건가 라고 한다 그러면은 건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라고 좀 접근을 해보면서 건설을 가져와 볼까?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임을 가져와 볼까? 근데 실적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는 밀렸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동산 산업을 가져왔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가장 눌려 있었던 부동산 산업 수익률이 반등을 할 것이라는 그 키움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부동산 산업은 9%를 기록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종목별 희비는 엇갈렸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산업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강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리츠 관련주 이거는 뭐지? 라고 방송에서 리츠를 다루는 전문가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재미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변동성도 극히 미비하고 투자 수익을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거라면은 차라리 예적금을 하지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리츠 관련주 한번 지금 현 시점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리츠 관련주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가지고 와봤고 리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의 하나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에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 후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는 형식인데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하락하는 시기인가요?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고 물론 일본은 상승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리츠 관련주를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지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정부에서 정책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봐도 그러니까 포트에서 만약에 이런 관련주들이 없고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뭐 3 내지 5% 정도 리츠 관련주를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서울의 집값이 그린벨트 풀어서 잡는다. 신규 주택지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어저께 뉴스였죠. 그린벨트 푼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규 가구 공급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글쎄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땅이 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업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 같은 경우에도 북쪽, 오른쪽 땅, 노른자 땅 거기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라면은 그런 사실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와 줬었고, 그리고 관악 쪽에서도 지금 땅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종목들에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리츠 관련해가지고 SK 리츠와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선은 국내 최초로 물류 전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천 좋은 물류센터와 고양 물류센터, 용인 물류센터, 이천, 평택, 김해, 안성 등의 물류센터를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회사인데, ESR 캔달스퀘어 말고 신한 알파 리츠라던가 롯데 리츠, SK 리츠, KB 스타 리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리츠 관련주를 치면은 시총이 굉장히 작은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그렇고, 그런 종목들은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총이 3,000억 이상,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좀 굵직굵직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 리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ESR 캔달스퀘어 종목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지수가 뭐 올라왔었으니까, 뭐 작년 10월부터 지수는 계속 올라왔었죠. 그리고 집값도 계속 상승하고 부동산 산업도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서울에 뭐 결국에 피크를 쭉 찍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수가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3,000원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5,000원대, 기대 수익이 약 한 50% 그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이런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 꾸준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을 이기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큰 폭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다시금 상방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을 타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포트에 담아두면은 정찰병을 좀 세워놓는다라면은 우리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신한 알파 리츠라던가 아니면 롯데 리츠라던가 KB 스타 리츠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좋은 종목도 있고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런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리츠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리츠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 이제 요번 지금 당장에 매수 접근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 정말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는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이런 것들도 돌이켜보는,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지금 보유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은 향후에 컨센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공부의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정말 이제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 이쪽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리츠 관련주를 추천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지만 시선을 잠깐 돌려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와봤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근거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유틸리티 관련주를 저는 오늘 공략해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모멘텀들도 각 종목마다 있고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들을 펼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틸리티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꼭 필요한 필수 재화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기라던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만 좀 꼽아왔어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정 KP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유틸리티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AI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면은 유틸리티 관련해 가지고 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져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P와 Q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을 되면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들을 연출을 해줬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소외됐었어요. 물론 튀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HD,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 이런 종목, 제가 지금 세 가지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무겁고 잘 안 움직이고 답답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유틸리티 탑픽주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할 때 한국전력이 좋을까, 한국가스공사가 좋을까. 근데 한국전력은 너무 느리다, 너무 답답하다, 속 터진다 라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일만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이 들어온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의 탑픽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가 무슨 유틸리티주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전력 설비 정비, 그러니까 화력이라던가 원자력, 양수, 송변전, 대외, 해외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사업하는 건 알고 있지만 테마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원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풍부한 정비 데이터 가지고 전문 정비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확보해서 정비 판매 시장에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선점 중인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 그리고 남아공 법인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원자력, 양수 및 송변전 해외 실적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력 부분의 계획 예방 정비 공사 및 대외 부문 포스코 광양이 발전이 실적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매출이 소폭 어느 정도 조금 하락했는데 화력 부분인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화력 부분만 사업 분야가 여러 개인데 거기 안에서 이런 부분만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 최고의 전력 설비 정비 전문 회사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한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모멘텀이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실적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시점은 이제는 좀 지나가고 있어요. 결국엔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5년도에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거든요. 2분기 매출이 4,286억 원, 영업이익은 744억 원, 영업이익률은 17.4%로 시장 컨센서스 그리고 종전의 전망치 같은 것들을 모두 대폭 초과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선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부분 실적이 베이스를 담아두고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연간 이익 안정성 그리고 배당 매력이 뚜렷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부각하지 못하지만 배당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들썩들썩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벌써부터 무슨 연말 준비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선점해서 보시는 것도 배당 매력이 뚜렷하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주가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훌륭한 방어주 역할도 하는데 또 가볍게 튀일 때는 엄청 무섭게 튀어오르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 테마주로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2025년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폴란드, 네덜란드 등 추가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뭐 천문학적인 단위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강국인 프랑스, 미국도 있겠지만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0에서 55%까지도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렇다라면은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네덜란드 등등등 이제 탈원전에서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원전이 제2의 르네상스를 펼쳐줄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제가 그 중간 사이사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 원전 건드리시는 분들,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는 한정 KPS, 유틸리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방어를 해줄 수도 있고 실적으로 증명했고 거기에 모멘텀까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가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은 좀 답답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근시일 내에 다시 한번 영일만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유틸리티 관련주들 중에서 이 두 종목을 앞서 말씀드렸고 저는 탑픽주는 한정 KP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4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게 되면은 이 4만 원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이때처럼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희망의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 41,000원을 뚫었으니 지난 역사적 고점이 13만 원까지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44,0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한번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걸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41,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시가 갭하락을 할지 아니면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4만 원대의 가격대를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드렸는데 매출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거죠.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고 안정성,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원전의 모멘텀까지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을 드려서 저는 오늘의 그 추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저는 포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한번 돌이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늘 미국 시장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시장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주요 글로벌 일정이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서 실적 관련해가지고 돌이켜 봐야 되는 거는 국내 주요 일정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실적 발표들이 이제 크래프톤, 뭐 서울반도체, SK네트워크스, 동양생명, GKL, 인그루드랩, 뭐 화장품, 식료품, 뭐 K푸드 K, 뷰티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뭐 하나생명, CJ제일제당, C푸드, 엔터, JYP 엔터,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스케줄링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정말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요 글로벌 일정에서 지금 여기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CPI와 PPI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정시의 흐름이 거기에서 정말 화끈하게 상방으로 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갈지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오늘 그 추천을 드렸었던 한정 KPS를 진짜 당장 내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해야 돼라기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으로 한정 KPS를 들고 온 것이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불안하고 경제 상황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주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가장 높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고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고 너무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저는 물론 바이오 관련주 이쪽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만 저는 방어 성격이 강한 방산 첫 번째 탑픽으로 꼽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은 지금 현 시점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조선 관련주. 하나오션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되게 느릿느릿하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갈 일만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하나오션, 방산에서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LIG 넥슨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좀 크게 올랐었던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저는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4주 전인가 5주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코츠 테크놀로지 그 종목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좋아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런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대기업, 대형주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 조선 요 두 가지 종목 포트는 저는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해가지고 식료품 근데 하이트 진로를 추천을 드렸는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주류 관련해서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저점일 수도 있고 좀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더라도 저는 술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솔직히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진 않더라도 집에서 가정에서나 속상하니까 술을 많이 먹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비춰왔었을 때 저는 하이트 진로도 지금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그 한정 KPS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지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263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해주느냐, 거기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저께와 같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펼쳐진다라면 어떻게 변화될까?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조금은 해소가 됐나라고 하면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좋다, 안 좋다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 조선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해가지고 방어 포트에 좀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근데 저는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높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제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렇다라면은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곁들였었는데 건설을 좀 솔직히 오늘 추천을 할까 하다가 조금 망설였어요. 제가 살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삼성 E&A가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선 탑픽이지만 저는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주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